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교육 김창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노량진에 맨 처음 과학교육이라는 강의를 처음 갖고 올라온 사람이라서 저는 여기 아주 친숙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낯설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96년도에 임용 강의가 처음 시작이 됐죠. 국사립 차등 철폐되고 나서. 그래서 96년부터 98년 2년 동안은 대전에서 교육학 강의를 했었고, 이제 98년부터 이제 본 저의 전공인 과학교육을 이 노량진에 처음, 그때는 시소고시학원이 이제 처음 생기는 해라서 출발을 그렇게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학원에 있으니까 학회에 이렇게 논문을 출품해 보면 학원 강사라는 딱지가 별로 이렇게 학회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과학교육학회 종신회원으로 있으면서도 영 학회만 가면 좀 떨떠름해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좀 줄이고 제가 이제 학교에만 전념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인생 설계에 있어서 내가 60이 되면은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해라서 이렇게 다시 이제 왔고요. 학교는 작년 2월 28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65세까지 이제 연금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군데, 지방대 한 군데 연금 찍기 위해서 이제 강의 한 구자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프리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노량진에 다시 오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감기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이 과학 교육인 것만큼 다른 건 몰라도 과학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저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피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용고사가 시험이 생긴 이래 뭐 기출 문제에서부터 모든 정보는 사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교과서 지필에 관한 것부터까지 모든 정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2차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이 학원가에 내어놓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그래서 2차 강의를 요구를 많이 해도 좀 노량진의 강의가 좀 너무 어설프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냥 굳이 자존심은 지키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어찌됐든 다 여러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물리교육 하나만으로 좀 뵙게 됐는데, 사실은 그 과학교육이 물리교육, 화학교육이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교육이 하기는 과학교육 전공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이제 중등이냐 초등이냐 이렇게 이제 전공이 구분되는데, 학원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이렇게 물리교육, 과학교육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학위를 하실 때 그 석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그 베이스가 뭐 물리냐 화학이냐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지방의 뭐 국립대학이나 교육대학 뭐 이런 데 대학원생들 강의를 가보면 이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그 뭐라고 그럴까, 너무 그 기본 개념에 대한 구조화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논문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위를 받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론적인 체계가 잘 서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과학 교육을 하는데 뭐 논문은 잘 쓰시는지는 몰라도 이 과학 교육의 기본적인 구조화나 또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해 물리 쪽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화학 쪽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면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항에 4점짜리 문항에 3가지를 물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첫 번째 문항도 라카토스로 설명하라 그러고 두 번째도 라카토스로 물었는데 그 문항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야. 그래서 왜 이런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아직도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가 할 정도로 아직은 그런 게 구조가 좀 부족한데, 제가 임용시험에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좀 속된 말 한 표현 들면요,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가장 단점을 제가 한 가지 짚으라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라든가 환경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만 그 행복도라고 그러죠. 학습의 만족도가 OECD 국가의 꼴찌 50개국 중에 48위, 49위 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올해 이제 여기 임용닷컴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인연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약적인 문제나 이런 걸 드러내지 못하고 작년 모의고사만 제가 좀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름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근데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드렸더니만 이 모의고사를 저만 내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현역 선생님이라든가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학원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뭐 오탈자도 수정하고 굉장히 이 문항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 문항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제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화생지를 다 보는 입장이라서 과학교육 중에 가장 보수적이다 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물리교육이 가장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요. 가장 과학교육의 좀 원리원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리교육을 사랑하는 입장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변형이 되기를 이제 계속 앞에서 단답형, 서술형, 기입형에서 객관식으로 되었다가 논술형으로 되었다가 선다형, 서술형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기입형 2점짜리 문제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 제도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 4점짜리로 돼 있는데, 물리만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의 문제는 물리만 기입형이 나오고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는 모두 다 기입형 없이 4점짜리 서술형 6문항으로 A, B가 전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22학년도에는 물리도 서술형 3문제씩 6문항이 나올 거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거다. 그 다음에 문제의 스타일도 임용시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3차원 축에서 이루어져요. 3차원 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 시험의 그 출제가 평가 틀에서 3차원 축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평가라고 하는 거는 내용과 함께 요구되는 행동 준거를 주로 이제 2차원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평가 문항을 만들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부 다 이원 목적 분류틀로 뭐 평가 문항을 만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국가고시에 이루어지는 수능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용 시험은 전부 다 이 3차원 평가 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 행동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3차원 축에서 2차원 분류는 내용과 행동만을 가지고 이 이원 목적 분류 틀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평가 문항이 만들어지는데, 임용에서만큼은 이 상황이라고 그래요. 상황, 맥락이라고 그러죠. 상황인데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우리 임용 시험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자,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를 수업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를 보시면 모두가 물리의 무슨 실험 수업이라든가 무엇을 하는 수업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물리 내용이 되겠죠. 물리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모두 다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생들 3학년들에게 처음 물리 교육은 딱 수업을 들어오면, 자, 너 교육 과정 첫 번째로 과제를 내버립니다. 첫날 뭘 내느냐 하면 그 검색어 쳐서, 자, 교육과정 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정보는 들어가서 이제 한글 파일이 쭉 이제 2015 개정에 7차 교육 한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자, 너가 물리교사면 임용을 합격받아서 현장에 가서 수업하는 내용이 뭔지를 찾아봐. 그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 3학년 군 안에서도 물리 역량, 물론 중학교에 여러분 가시면 반드시 물리만 수업하는 건 아니죠. 중학교 과정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임용시험만큼은 그것을 고려할 수 없어요. 임용시험은 중학교 1, 3학년 군이라서 반드시 물리 역량만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 목표에 또 수업한 것만, 그것만 평가를 하게 돼 있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임용시험은 한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1, 3학년 군에서 물리 역량만 다 뽑아요. 편집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의 통합과학에서도 물리 역량만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 과학실험, 요거는 참고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있어 편집을 하면 되니까 드러내고, 물리 1, 2 드러내서 완전히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과제로 올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직접 편집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과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정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있으니까 그걸 다 삭제하면서 뭐 편집해가면서 보다 보면 이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를 첫 번째 3학년 과학교육에 처음 들어올 때 제가 과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용을 준비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나만의 교육과정을 먼저 편집해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들어가면, 자, 첫 번째 교과의 성격부터 나오죠. 두 번째 목표 나오고요. 세 번째가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은 가와 나로 나눠져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습 지도 방법 및 평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안에 한 단락 읽어보면 전부 다 시험 문제와 관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내가 물리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교육에 관한 모든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보고 계셔야 돼요. 그거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물리 교육과정만의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어차피 한글 파일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편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뭐 프린트해서 아예 노트를 만들어도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언제든지 봐도 탁 넘겨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치고 나시면 그 유명한 카페 하나 있죠. 물화생지 같은 카페 들어가 보시면 시험 문제를 치고 나면 2시간 이내에 벌써 그 풀이가 쫙 달려요. 보통 한 5개 정도 드는데 저는 그걸 유심히 봐요. 시험을 치고는 평가의 반응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비교사 수험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봤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왔을까, 물론 오답이라도 왜 이런 오답을 놨을까를 저는 봐야 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묻는 타당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데, 출제자가 요구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못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장 어긋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묻는 의도에 맞는 타당한 글을 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글쓰기가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그거를 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만의 물리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여러분들 편집해서 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안에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예를 들어서 성격에 보시면 과학적 사고력은, 그 다음에 한 단락에 과학적 사고력에 대한 특성, 정의, 뭐 평가, 주안점 다 나와요. 그 한 단락을 여러분들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데서 뭐 적어도 과학적 사고력 밑에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진하게 색처리를 하든지 해서 과학적 사고를 하려고 하면 한 단락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만의 표기를 해두지 않으면 노트가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교육과정은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지만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과학과 관련되는 모든 지식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외워서 회상하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가장 31년 동안 그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문제점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원고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조희영 박승재, 초창기에 우리나라 과학교육 1세대 박승재 조희영 교수님의 원고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박승재 조희영 선생님보다 제가 책을 먼저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그분들의 원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책은 제가 먼저 출판했기 때문에 출판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원고가 21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집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까지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2020학년도의 기출문제까지 제가 풀을 해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학교육론만큼은 정보나 또 뭐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누구 못지 않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먼저 자랑하는 건데, 21번째 원고 책이에요. 이렇게 책으로, 요즘은 책을 뭐 출판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책에 대한 거를 제가 충분히 많이 봤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책은 책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책은 여러분들이 구성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의 강의의 특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고를 드리고요, 이 원고에 대한 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설명과 판서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판서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지식의 구조화를, 도움을 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구조화를 먼저 해서 과학교육론에 대한 숲을 먼저 보시고, 그 안에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있는 가지와 잎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 과학교육의 기본적으로 강의의 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면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초가 안 됐을 때, 50% 미만이었을 때는 뭘 묻지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한 7, 80% 공부를 하고 나면 뭘 묻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자, 그것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구조화가 완벽하게 숲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연습이 써 있어야 돼요. 글을 쓰기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제가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도 물리교육에는 한 분 들어가세요. 출제위원이 전체가 전공에서는 7분이 들어가시는데 6분이 내용학이고요. 여러분만 전공이고 한 분이 교과 교육이세요. 그래서 교과 교육은 한 분만 들어가니까 그 출제위원의 성격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많이 다룰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물리만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문화생지를 다 보면 물리교육에서 라크토스가 나오면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도 다 라크토스가 나와요. 다음 주제만 다르고 문항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리교육은 라크토스에 대해서 물은 것이 별 무리가 없는데, 화학은 점수를 4점 채우다 보니까 하나 더 물었는데 라크토스를 또 물은 거야. 근데 그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인데 그것도 누구 하나 타치를 못해요. 혼자니까. 그리고 임용 시험에 대해서 누가 제동을 걸어 가지고 다시 소송 걸고 행정소송 건 적 없죠. 그죠?
다만 객관식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답이 공개가 되니까. 객관식에서는 여러분 아실 96년도나 이럴 때는 보면 우리 물리도 시험을 2번 쳤어요. 임용을 1년에 2번 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뭐 거의 굳혀진 상황입니다. 판 자체가.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물리 교육을 제가 올해 시작한 거는 물리 교육만의, 그렇다면 물리 교육만의 그 독창성을 좀 살려서 물리 교육 위주로만 공부를 하자, 강의를 하자, 뭐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책 맨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안 됐지만 24점의 코딩, 그러니까 24점을 완벽하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뭐 전공에서는 대략 커트라인이 65점 이상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65점에서 24점은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러니까 물리교육은 여러분 24점을 완벽하게 안고 가셔야 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단 한 1점이라도 빼고 뭐 이렇게 1점 정도는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24점을 안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전공 내용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우리 한창민 선생님 과거에 저하고도 인연이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이제 한창민 선생, 저는 김창만, 이 같은 이름이 창자가 2개가 들어가서 저도 가끔 창만으로 안 읽고 창민으로 읽은 사람이 좀 많아서 이름도 좀 비슷한데 어찌됐든 합치면 투창인데 정확하게 표적을 좀 잘 찍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원 축에서 말하는 여기 행동이요, 교과 교육입니다. 여기가 내용이 교육과정이라면 행동은 교과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상황은 물리 수업 상황이죠. 뭐 실험 수업이든 이론 수업이든 대화이행이든, 그죠? 근데 여기 상황이 굉장히 어설퍼요. 출제위원들이 자기들이 중고등학교 다녔던 상황,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늘 잡혀있어. 그래서 요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어설플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출문제 의존하시면 돼요. 요 상황은.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거의 뒤집어요. 거의 그 안에서 나와요. 다만 이제 교과 교육에 여러분들이 이어서 말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행동이라는 게 판단하시고 중거를 쓰도록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문장의 기본적이가, 그죠? 이 중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중거. 그러니까 라카토스 관점에서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 뭐 이거잖아.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판단 중거를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면 이 교과 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구조화를 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내용 구조화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21번의 원고를 책을 썼다는 얘기를 뭐 의심이 나시면 제가 국회 도서관에 저 이름 딱 치면 저 출판사나 뭐 논문 쓴 게 다 뜨니까, 그죠? 전 출판 등록을 하잖아요, 책을 쓰면. 근데 이건 등록이 안 됐어요.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저 같은 지필 목록이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셔도 돼요. 21권의 책을 쓰면서 늘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잡는 것이 목차 잡는 거고요. 그죠? 전체 이 책은 어떻게 써야 될까?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나머지부터는 제가 써요. 가지와 잎은 내가 그리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좀 그렇게 따라 봐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본질적인 이해에 벗어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사범대나 교직 하시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텐션이 높으셔가지고 막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2차 수업 강의는 안 해봐도 뻔해요. 앞에 서시면요 잘 떠들어요.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2차 수업에 제가 크게 걱정 안 하는 거는 학교 가실 분 다 하세요. 어차피 2차에 떨어지는 분은 1차 성적이 좀 부족하거나 뭐 2차에서 크게 실수를 안 하는 한 거의 1차 성적하고 거의 맞먹어요. 비슷하게 결정되는데, 그만큼 교직을 이제 이수하시는 4년 동안의 과정에 여러분들은 교사로 충분히 내면화가 되었고, 또 앞에 세우면 이 텐션이 다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해요. 뭐 말도 잘하시고 표현도 잘하시고 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저희들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교생 실습 나가서 뭐 오줌 지리고 떨고 했던 거하고는 그냥 완전히
딴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 교과 교육을 한 7, 80% 완성을 했을 때 글을 이렇게 써보면 과일반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쓰시면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한 7, 80% 완성된 수준에서. 그러니까 과일반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과학적 개념이라는 게, 오개념이라는 게 대응관계지만 오개념이라는 게 그 사용 범주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게 오개념이죠. 틀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 교육을 공부하셔 가지고 이제 뭐 라카토스도 알겠고 쿤도 알겠고 뭐 알겠어요. 피아제도 알겠는데 요때부터 쓰는 문장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못 벗어난. 근데 제가 보니까 학원의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내 스스로 좀 다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숲과 나무가 정확하게 서 있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표현은 이 표현도 그 표현이 그 표현도 그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단어 몰입에 빠지거나 과일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교과 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하시는데, 스터디 그룹을 해보시면 항상 누군가 준비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만 떠들어.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 열심히 토론을 하시죠. 근데 거기 결론이 뭐 있어요? 시간과 열정만 뺏겼지. 없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검증할 방법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교육을 공부해 보시면 초창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썼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이거는 몇 점짜리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쓴 문장인데. 근데 이 물어볼 때도 없고 기준을 정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문에 대해서 또 거기에 답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모르면 교과 교육은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한민국의 과학교육은 특히 생물교육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생물교육에 전부 다 생물 5개념 지도라는 저도 책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강력하게 그분들이 주로 강조한 게 뭐냐면, 과학적 개념과 오개념을 표현할 때 과학적 개념은 정개념, 오개념은 오개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반되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생물교육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생물교육 그러면 그건 잘 모른다고 그러고 제가 아예 굉장히 그쪽에, 그래서 그 생물교육은 뭐 특징이 그런가 봐요. 뭐 학회 자체도 뭐 개미학회, 뭐 거미학회, 뭐 비슷비슷한 게 학회가 쪼개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학회가 없는 거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전공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리학회, 뭐 화학, 대한화학회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숲 안에서 뭐 나무가 정확하게 쓴 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생물 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마 학문적인 특성하고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만 열심히 좀 하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물리교육 총론이라고 책을 썼고, 그 책 안의 내용 전체 구성은 제가 숲과 나무 까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가지와 그것은 여러분들 쓰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내어드리는데, 제가 판서는 이쪽에 뭐 주로 활용을 하겠죠. 하는데 이게 뭐 큰 무리가 없다면 그 판서 내용을 제가 아까 학원에서 모니터를 잡을 때 이걸 밀어버리고 이 판서 여기다 한가득 좀 숲을 그리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숲을 그리기에는 좀 좁은데 하여튼 이 안에서 최선을 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제가 매주 수요일만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제가 이 과학교육을 뭐 30년 넘게 강의를 해왔는데, 30년 넘게 묵은 이 고추장 맛이 여러분 입맛에 맞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고, 어제는 제가 이제 뭐 이것도 좀 부어야 되고 해서 오후에 올라와서 이게 하루를 묵었는데, 과거에 제가 대학에 정식으로 가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하루 하고 청주 하루, 대전 하루, 광주 하루, 마산, 창원, 부산
대구 이렇게 7일을 1년 동안 하도 쉬지 않고 딱 9년 돌았어요. 9년을 그렇게 이거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타지에서 먹고 자는 게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왔는데 오면 마시는 음료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해결할 거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노량진에서 먹고 잘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와도 제가 대구에서 아침에 8시 일어나서 10시 45분 기차 타면 뭐 충분히 여기 와서 여러분 10시 수업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숙명여대로 갔을 때 숙명여대도 제가 대구에서 출퇴근했어요. 이거는 저는 그래도 과거에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도 저는 서울대에서 좀 받아달라고는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나는 일본 동경공대로 가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집에서 좀 말려가지고 못 갔죠. 일본도 제가 통학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뭐 그거는 겁이 나지 않는데 뭐 저의 이런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입맛에 맞을지 그게 좀 걱정이고요. 판서가 저희들처럼 뭐 30년 한 사람들은 말하고 판서가 빠르다 보니까 이 글씨가 약간 좀 절지동물하고 좀 닮아서 좀 일명 절지동물체라고 있는데 알아보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응이 되면 잘 되겠죠. 빨리 쓰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범주가 요 정도인데 일단은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 9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15분 휴식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네 타임으로 제가 일주일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윗동네 그죠? 윗동네 제일 잘 나가는 대학 있잖아요. 김일성 뭐 종합대학인가 윗동네 걔들 대학이 모든 전공 모든 과목 불문하고 90분짜리 4시간이에요 하루. 걔들은 시간표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90분 강의가 여러분 임용시험의 시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강의 초점도 그렇게 맞추는 거고, 인간으로서 90분 이상 집중력을 갖고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90분의 한계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거기에 한 100분 정도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죠. 우리가 일장에 항상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제가 이제 1장이 과학 철학이고 2장이 과학의 본성, 그죠? 3장이 이제 과학 심리 철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철학부터 나오니까 물리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물리에 왜 철학이 왜 나와부터 이제 아예 이걸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쭉 살아면서 이 대학, 저 대학 뭐, 처음에는 대학 교수로 임명받기에는요, 뭐 원서도 수십 번 써야 되고, 좀 더럽습니다. 구석 자리가. 저희 윗대 선배들은 석사학위만 가지고도 대학 교수를 정년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때가 되니까 박사학위는 기본이고요. 논문 점수하고 요구하는 점수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육과의 노태희 교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마 비슷한 연배인데, 미국서 학위를 유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서울대에서 다시 교사로 쓰려고 그러니까 화학교육만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학교육 박사학위 다시 받아와 그래가지고 학위를 거기서 2개를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아주 좀 치열하기 시작했죠. 근데 많이 다니면서 가장 저한테 질문이 많은 게, 교육이 뭐예요? 라고 총장님이 교육이 뭐예요? 마지막에 총장 면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예요? 물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관계 없지만 교육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교육학 책에서 본 걸 가지고 했어요. 뭐 그 학습자가 뭐 미완성된 피학습자가 뭐 어떻게 해서 완성된 학습자로서 뭐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왜 그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학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우리가 이제 교사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육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40년간 여러분들이 교직 생활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데,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물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연구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물리교사가 교육에 대해서 철학적 관점으로 묻는다라면, 교육은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만 남는 직업이에요.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과학교사로 가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었던 제자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남는가, 그죠? 그래서 이미지만 남는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뭐 31년째 교직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무심코 이제 고향의 목탕에 가서 이렇게 이제 탕이 들인데요. 이제 발가벗은 어떤 중년의 남자 비슷한 녀석이 들어와서 한참 보다가, 선생님, 그래요. 이게 이제 사제지간인데 목탕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잘 기억이 없어서 물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학년 누구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나의 무엇을 기억했을까? 뭐 그게 제가 이제 교직 생활에서 가장 제가 남은 이제 60이 넘으면서 남은 5년 동안 나의 교직의 하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게 이미지거든요. 서울대 물리교육과 지금 현재 그 송진인 교수, 상황물리하고 있는 송진인 교수, 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도 맡고 하셨는데, 저보다 뭐 이제 한 2년 선배 되시지만, 그분이 이제 많이 연구하는 논문 중에 과학교사의 이미지라고 하는 연구가 많아요. 상황물리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학생들에게 남기는 거는 이미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선생님 수업할 때 침 잘 튀겨. 그 선생님 뭐 배가 볼록 나왔어. 그런 정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친 게 남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결국은 이미지만 하나 남는데, 그럼 여러분이 남기는 건 이미지잖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를 남길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의 철학이라고 이제 물었는데, 교육은 저는 모범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저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철학이 저 사람은 뭐 본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게 곧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물리 교육을 하시는 분은 정말로 물리를 사랑하고, 물리를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 연구하는 자세나 이미지가 저 선생님 정말 본받을 만해 라는 게 물리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철학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해서 정말로 그 간절하게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임용을 받아 학교를 갔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겪어보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공립학교를 갔다가 나중에 사립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사립고등학교를 가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교사 집단이에요. 교사 집단. 교무실이죠. 교무실. 완전히 고등학교 교무실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정신병동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신병동.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들 간에 그렇게 시기 질투도 심하고, 근데 그런 어찌됐든 간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40년을 같이 봐? 굉장히 그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셨는데 1, 2년만 학교 집어 던지고 나오시는 분들 또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뭐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그런 뭐 처방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의 철학과 신념이 분명하지 않은 선생님은 가셔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목표인 24점의 코딩을 위해서는
지식의 물리교육의 개념적 구조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충분히 물리 수업 사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켜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과학 철학인데요. 이 과학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 부분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과학 철학은 자, 무엇을 통찰을 제공한다고 그러죠. 보여주는데, 자,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목적 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학 철학을 이해를 해야만 이제 과학의 본성이라는 게 우리 뒤에 들어갔지만, 과학이 가지고 있는 신념, 내면적인 가치를 과학의 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과정을 보시면 전부 다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본성을 이해하고 본성으로부터 뭐 모든 게 본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내면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 교육 과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이번에 과학과 목표에서 일반적 진술 말고 명세적 목표 가나다라에서 마가 하나 추가됐죠. 그죠? 과학과의 목표. 그죠? 그 목표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평생 교육, 그것만 기억나시죠? 그러면 안 되고, 거기 잘 보시면 과학 학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함으로써 평생학습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수업을 하는데, 물리 교육을 하는데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시면 물리가 어렵죠. 내가 어렵게 이해하고 내가 어렵게 잘 모르면 학생들에게 물리 수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요구한 것이 이제 그런데, 그것도 보면 순서가, 과거에는 가나다라가 과학의 기본 개념에 의해서부터 가가 지금은 과학적 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와 다가 바뀌어 있죠, 순서가. 그러니까 태도부터 맨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사회 상호관계의 인식부터 해서 마지막에 평생학습 능력까지 5개의 목표로 진술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 우리 과학교육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하셔야 돼.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했는데, 자, 그동안 열심히 구조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그걸로 뭔가 답을 쓰는 그런 답답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숲을 그리고 나무를 잘 심었다가 그 나무의 용도나 가치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리 수업 상황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현상을 뭐 규정 짓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임용시험의 교과 교육의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셨고, 또 물리의 교육 과정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라는 게 좀 유치하죠. 유치해. 그죠? 뭐 누나와의 대화, 또 그 다음에 수석교사와 뭐 예비교사와의 대화 뭐 정도로 가상적인 수업 상황으로 주로 이제 상황을 만드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기출 문제 수준은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예로 진자 주기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시험 지금까지 그 주제가 4번 임용시험에 28번의 시험 중에서 4번이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 철학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철학에 관해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이제 포퍼의 반중주의와 쿤의 과학혁명 이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론이 3개가 돌고 돌면서 나와요. 철학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그 3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문제를 보시면 포퍼하고 라카토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쿤도 다른 데서 나왔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라카토스만 나왔는데, 내년쯤에는 아마 쿤도가 포퍼를 좀 섞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 숲과 나무에 심는 위치를 잘 보시면 내년 문제도 기분 좋게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의 계보를 좀 보시면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이 원고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철학에 대한 것은 뭐 기본적으로 철학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 보시면 철학은 뭐 이런 학문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안에서 보시면 들어가는 게 이제 인식론이 나오고 형이상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학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의 이 원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철학의 영역은 인식론과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논리학, 그 다음에 윤리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철학을 우리가 뭐 종류나 그걸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설명되어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 관점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식론을 알아야만 왜 문장이 이렇게 쓰여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경험주의는 나오잖아요. 그죠? 경험주의는. 근데 이 문장 안에 들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출처와, 그죠? 출처와 방법과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의 구조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인식론에 보시면 지식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왜?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질, 한계, 방법, 가능성, 타당성, 여기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뭐 이게 이런 문장이 이제 여러분들의 적성상 잘 맞지 않겠지만 출처와 방법과 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되어지는 철학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쭉 해보시면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교사들의 대화 중에서 A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식론적 관점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적 관점을 가진지를 찾아야 되잖아. 찾는 증거가 이 사람이 지식의 출처를 뭘로 보는지, 그 다음에 지식이 얻어지는 과정을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건지, 그래서 그 지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서 보면 얘는 경험주의다.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출처를 실험과 관찰의 출처에 두고, 경험에 두고, 그 다음에 지식이 얻어지는 과정 방법을 기납적 일반화에 두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는다.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경험주의라고 이제 판단하는 근거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인식론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지식의, 진리의 출처와 방법의 속성에 관한 인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교육 요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의 구조나 틀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 구조만 알면은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판단의 이유를 쓰라고 그러면 요 근거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그죠? 경험으로부터, 관찰과 실험 경험으로부터 기납적 일반화를 통해서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는 뭐 진리의 발견에 두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랜 그 습성인지 속성인지 물화생지 선생님들을 쭉 비교해 보면 물리 선생님들은 좀 간단한 걸 좋아하세요.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글쓰기에서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마찰전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비슷한 경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마찰 전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 한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학생들의 인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부 풍선과 에버나이트 막대를 가지고 공부 풍선과 털가죽을 가지고 뭐 이렇게 써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뭐 공부 풍선으로 마찰 가죽을 이렇게 그 털가죽과 공부 풍선에 문질러서 어떤 전기를 띠는지를 살펴보게 한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지는 것은 이제 그 한쪽 전기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오개념인데, 쓰는 사람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고무풍선이라도 고무풍선이 플러스 전하를 띌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를 내면서도 이 검토하시는 분들 중에 현직 선생님도 조금 저한테 그렇게 조금 이제 오개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흔히 TV에 나오는 뭐 그 자주 나오시는 그 이화여대 출신 그 박사 과학교육 박사 선생님 한 분도 하는데, 이렇게 뭐 전기가 빠져나와, 부도체에서 전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도체에서 전기가 빠져나오나요? 전자가 빠져나와요? 부도체 전자를 일나요? 전하와 전자를 구분을 못 하셔. 그거를 구분을 잘 안 하셔. 그러다 보니까 물리 전공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도체에서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야. 그게 빠져나온다고? 아니잖아. 전하를 잃고, 전하가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대전현상은 편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기적 현상인데, 전자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전하와 전자 이동을 잘 구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고 그냥 대충 그럴듯한 상황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틀린 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과학적 글씨를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바로 그러한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 이게 이제 진리란이죠. 진리란 그랬을 때 그것이 실체가 존재하는가, 실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론이죠. 실제 있다. 어디에 있는가? 정신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이 차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철학에서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실제론인 거고요. 정신에 있다 그러면 이데아, 관념론이고, 물질에 있다고 그러면 유물론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구분해서 저들 딴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제 철학적인 거고, 우리는 이 문맥 말기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제가 96년도에 처음 과학교육 이 책을 제가 접했어요, 사실은. 근데 교육학을 강의하다가, 교육학에 워낙 뭐 저보다 잘 떠들고 막 수업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교육하던 사람들이 지금 광주여대 가시는 한민석 선생, 그 다음에 저 구평의 선생, 구평에서 본 이름도 아니지만 뭐 그런 양반들은 사실은 교육학 강의를 할 때 그때는 학원의 강의도 석사기 이상 자격이 없어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분은 뭐 경영학과 출신이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했으니까 학원에서 명함을 좀 빌려주면 그분이 강의를 할 테니까 10% 주겠다. 뭐 그래서 제가 명함 빌려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훨씬 잘 나오고 계시죠. 그게 뭐 나중에 뭐 고려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훌륭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학을 하면서 제가 과학교육이라고 하는 걸 눈을 돌릴 때 책을 보니까 이 문장이 한마디도 내기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9년을 헤매서 9년을 딱 정확하게 그냥 거지처럼 학점을 이수했죠. 서울대, 전남대, 대구교대 다니면서 그 뭐 전공했다는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아주 그 근래 학점을 좀 얻어가면서 했는데, 9년 동안 뜯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문맥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헤맨 이유가 문장의 구조를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무조건 뭐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장 구조를 좀 미리 알아라. 알면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외워야 되는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그 상황에 맞게끔 요구하는 문장을 정확하게 알고 술술 써내려가야 돼. 이게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인데, 세상이 말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말로.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말로 하는 수명도 짧고 거의 화살이 되돌아오는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글로 쓰는 건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과학적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 중심에 가셔야 되니까 그 과학적 글쓰기, 글을 잘 쓰시려고 그러면 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 구조가 그 차이죠. 그래서 이제 논리의 이제 방법적인 거죠. 우리가 논리적 방법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뭐 기납이다, 연역이다, 가설 연역이다는 그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논리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학은 바로 이제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 주로 이제 규범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학문의 영역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철학적 영역에서 문장의 구조는 인식론적인 관점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뭐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철학적으로 찾아보는 구조로 문장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학을 들어가는데 숲을 좀 먼저 한번 그려보죠. 숲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한다는 거는 야, 가야지. 좀 간다는 거는 그건 아니고, 숲을 그린다는 거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당위성을 좀 당위성을 좀 알고 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왜 해야지. 자, 뭐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물리 수업을 이렇게 하다가 요거 다음 주에 기말고사 낼 거야. 해. 잘 알아둬야 돼. 방벌표 3개 딱 그려놓으면 그거 안 외우고 그거 신경 집중해서 안 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이걸 왜 해야지 당위성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수업 2차의 수업을 준비할 때도 도입 단계에서 처음 나오는 게 첫 번째 뭐죠?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자, 전시학습 확인하고, 그죠? 세 번째 학습 동기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시학습 목표, 이렇게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절차가, 이게 단계가 위계적으로 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자기에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순서가 위계적으로 잘 정해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저번 시간 배운 것 중에 예외적인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걸 흥미롭게 뭔가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시에서는 이렇게 수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입을 끝내고 전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은 다 그렇게 위계적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당위성을 좀 이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학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철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과학의 모든 본성이나 방법이나 목적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는 지금까지 교육학의 모든 것을 좀 추려서 구성주의 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모든 이론적 근거에 구성주의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철학적 전체의 계보를 제가 그림으로 그릴 텐데요.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로 나눠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식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나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학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학문이고요. 급진적 구성주의는 그러한 지식이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설명적이냐 기술적이냐 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식론적인 구성으로 돼 있어요. 주로 설명이나 문장 구조가. 그 다음에 급진적은 우리가 흔히 심리철학에서 인지론적인 관점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인식론과 인지론의 구분으로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 의미 구성의 총칭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리교육을 자, 뭐 좋은 자료, 좋은 이거 열심히 외워서 잘 만들어져서 쪽집게처럼 딱딱 집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객관식이면 그럴지 몰라도 지금 서술형 시험 문항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문제가 뭘 묻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요구하는 것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문장에 글을 써야 되는 게 임용의 전형적인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리 수업 상황에 맞춰서 그 차이죠. 이게 화학 상황인지 생명과학 상황인지만 바꾸면 문화상인지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설명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필요하냐면 과학에서는 기본적인 단위라는 게 필요해요. 단위. 설명의 단위.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자, 철학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삼형제가 포포, 쿤, 라카토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포포가 과학 지식의 형성과 발달을 설명하는 단위가 반증 가능성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과학과 비과학도 구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반증의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쿤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설명의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형성 전, 형성 후, 형성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위기를 향해서 어떻게 교체가 되고 하는 과정으로 과학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자, 패러다임이라는 단위를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의 개념적 구조가 뭔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연구 프로그램이 가지고 하는 과학적 형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어떤 방법론적인 규칙성, 문제 해결과의 규칙성, 우리가 발견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치니까,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연구 프로그램의 종류를 묻거나 뭐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설명의 단위가 뭐 쉽게 말하면, 자, 포포와 쿤과, 그죠? 쿤과 라카토스에 대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 나무는 제가 이렇게 심어드리고 구조화까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 구조화의 가지와 잎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 수업 상황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학원에서 제가 일주일에 6시간 한다니까 놀래더라고. 뭐 과학 교과 교육을 6시간 할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10시간씩 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임용을 어차피 1월 달부터 마음을 먹으셨거는 대단히 훌륭하신 계획인데, 이게 이제 1, 2월 달부터 해서 3, 4월, 4월, 이제 5, 6월, 7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감도 모자라고, 또 뭐 용돈도 부족해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이것도 뭐 엄청난 변수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물리학의 바이블 중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진리가 하나 있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에서 우리는 그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지,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뒤처진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급진적 인지론적 과정에서 이제 기술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초창기에 이제 갖고 이거를 이제 과학론이라고 그랬고요. 과학론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학습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과학론과 학습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 요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주체와 학습의 객체와 상호작용을 통한, 객체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결과에 관해서 기술하는 학문이 급진적 구성주의 학습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학습의 주체인 것이 뭐냐에 대해서 쭉 살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학교육에서 물리교육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요거를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추상적 구조라고 보면 장 피아제의 인지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과학적 개념인 것처럼 선행 관련 개념으로 본다라면
오슈벨의 선행 관련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문화, 역사라고 보시면, 컬처 문화라고 보시면 비고츠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체적 개념 틀로 본다라고 하면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 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뭉쳐가지고 뭐 수업이론의 브루너의 수업이론 한번 살펴보면 얘기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3학년 때 물리교육론 강의를 들어가면 한 학기 동안 3학점짜리 물리교육론 하죠. 한 학기 동안, 그죠? 3학년 1학기 때 보통 하나요? 그렇게 하죠. 3학년 1학기 때 수업이 여기에 대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까지 3학점 끝나요. 강의가.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교재 연구 및 지도 가면 수업 이론하고 교육과정하고 수업 모형에 대해서 쭉 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논술 들어가면 뭐 논술이 지금 뭐가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 쭉 치죠. 기출문제 갖다 놓고 문장은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욕심은 그런데 제 학생들은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그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학문적인 거는 어느 정도 기회는 접해 봤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구조화를 좀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셔야 되는 거니까, 과학 교육의, 물리 교육의 이론적인 배경이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돼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이론적 배경은 이게 다입니다. 이걸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것이 한 4주 정도의 강의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교육과정이나 저 원고가 뒤에 나오면 앞에 제가 제 물리교육과정 편집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원고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편집 다 해서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이제 제가 했는 거하고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채워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 4주는 수업 모형, 그 다음에 뭐 수업 전략, 학습 평가까지를 해서 8주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 철학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여기에 칠판에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 교재 페이지 넘겨서 보셔도 좋습니다. 앞에 제가 철학에 대한 문장이 전부 인식론적 문장이 돼서 문장 구조를 보면 편집이나 구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이제 전통 철학을 이제 제가 구분을 했는데, 이 철학의 구분을 여기에다 그냥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그으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전통 철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 철학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표 자체에서 이미 출처 방법 속성으로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출처를, 그죠? 출처를 경험에 두거나 이성에 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을 기납이다, 연역이다 라고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기납적 경험주의를 이렇게 보면 이게 경험주의인데, 경험주의를 이렇게 전후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이컨의 기납을 이렇게 전후로 나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장에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낯선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이제 뭐 소박한, 세련된 뭐 이런 문장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문을 우리 글로의 뜻글자를 번역을 하다 보면 뭐 소박한 기납주의의 특성상 뭐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소박한 기납주의 또 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자, 기납적 경험주의를 나누면 경험주의는 앞과 전, 그러니까 전통적인 현대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기납을 프란시스 베이컨의 기납주의는 소박한 기납주의, 톨민의 논리 경험주의는 세련된 기납주의,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책을 쓰다 보면
원 표현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표현이 좀 다소 낯선 어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박하다, 세련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기에 모든 관점을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점이 과학 지식 자체를 이제 합리적 학문으로 본다. 합리적 학문으로 본다. 여기가 전통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보가 한눈에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출처, 방법, 속성을 도식화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표에다가 사람 한 사람 정도시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이제 베이컨이라면, 자, 경험주의는 이제 툴민 하나 보시고요. 자, 실중주의는, 자, 콩트죠. 꽁트의 실중주의. 자, 반증주의는 칼 포퍼. 얘는 좀 특별하니까 영어로 쓸게요. 자, 칼 포퍼. 그 다음에 포퍼의 반증주의를 비판적인 견해가 토마스 쿤입니다. 쿤. 그 다음에 포퍼와 쿤을 동시에 싸잡아서 비판한 게 임네 라카토스예요. 라카토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 세 사람에서 모두가 끝나는데, 이 도표를 보면, 자, 경험주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도가 뭔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주의다 라고 하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에다가 묻는 형태가, 자, 두 교사가 대화 중에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대화를 할 내용 보여주고, A 교사와 B 교사 중에 자, 뭐 철학적 관점 또는 인식론적 관점의 무엇인지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찾을 때 어떻게 산다고요? 그 내용 안에서 지식의 출처, 방법, 속성을 어떻게 A 교사가 보고 있는가를 보시면 경험주의가 나오고, 그죠? 판단 준거를 쓸 때도 지식의 출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방법은 이렇게 얻어내고 속성은 이렇게 생각함으로 얘는 경험주의 과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험주의 알아야 할 건 그거 하나면 다예요. 끝이에요. 그건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주의가 예를 들어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내용을 철학을 보면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를 합쳐서 많이 해요. 경험, 실증주의, 경험 및 실증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경험 기납주의 뭐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뭉쳐 쓰는 이유가 지식의 출처를 경험이 되면 다 그냥 경험주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소박한 경험주의, 세련된 경험주의, 기납을 나눌 때도 소박한 기납주의, 세련된 기납주의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쓸 때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도표에서 보시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식의 출처, 방법, 속성이 좀 달라지지만 미리 나왔으니까 현대에서는 지식의 출처를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상호작용이 출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 우리 과학 본성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속성을 현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설명 체계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러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대조해서 전통과 현대의 철학적 관점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경험주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줄쳐서 보시면 되죠. 지식의 출처를 경험해준다. 나머지 내용은 시험 문제와 해당사항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은 앞에서 제가 숲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두 교사의 대화 중에서 경험주의, 인식론적 갖고 있는 인간이 누구며 왜 그것이 경험주의냐고 판단하고 판단 준거를 쓰는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정의를 쓰는 방법과 판단하는 방법은 출처, 방법, 속성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 문장만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얘기 끝난 거죠. 데이비스 휴미나 뭐 이런 사람들의 족보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방법은 제가 이제 앞에서 기납적 일반화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기납과 연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기납만 얘기하느냐? 이제 주가 기납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유럽에서 학문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유럽에서는 뭐 영국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학문의 과학의 중심은 주로 유럽에서 생성되고 미국에서 교과서화되고 그것이 일본에서 번역화되는 정도의 학문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학은 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험주의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실 만한 내용이 요 부분만 좀 보시면 경험주의의 정의를 쓰는 문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이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제 방법에서 보면 일단은 경험으로부터 어떤 그 방법이 기납적 일반화라고 하지만 기납적 일반화를 통하여 라고 쓰셔도 되고요. 뭐 그냥 그 연역이라는 말 필요 없이 그냥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주가 기납이다 보니까 기납적 방법이라고 표현한 뿐이죠. 그리고 자연에서 발견한 진리적, 그죠? 자연에서 발견한 진리. 그런데 이것이 계속 쌓여오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발달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 한계와 교육적 의의인데,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내용인데, 앞에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거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납도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해야 될 거고, 개념 변화 유형도 공부해야 되는데, 용어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 누적적 뭐 이게 다 나오니까 이제 머리 아픈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조금 다시 좀 구조화를 먼저 좀 드리고 가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급진적 구성주의를 이렇게 구성주의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철학적이고 이것이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자, 지식의 형성과 발달을 설명하는 것이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지식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단위가 이제 포포와 쿤과 라카토스에서 이제 그 단위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이 말하는 설명의 틀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발달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설명의 모형, 그게 모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론적 모형은 모형.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설명의 모형이 이제 누가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격변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다만 누가적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경험주의나 기납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지식의 발달하는 형태를 설명하는 스타일이 누가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베이컨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경험주의나 기납주의자들이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설명 스타일이 누가적인 형태로 설명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툴민이나 라카토슈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진화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요. 격변적인 거는 파이어벤트나 토마스 쿤 같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을 이렇게 객변적으로 설명해야, 뒤에 가서 우리가 과학 지식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급진적인 것은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기술하는 거잖아요. 기술하는 거. 근데 기술하는데, 제가 아까 기술을 이렇게 도식화, 저만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습의 주체와 객체와 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급진적 구성주의, 우리 흔히 말하는 학습론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학습의 주체인 것이 뭐냐면, 학습의 주체는 관념적 근거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학습의 출발점인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학습을 포석 과정으로 보면 포석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거예요. 라지 A예요. 라지 A.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의 결과가 현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학습의 결과를 이것도 다시 뭐 전통과 현대로 나눠 본다라면, 자, 전통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행동주의 심리학. 그 현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성심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결과가 행동주의는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성심리주의에서는 이걸 개념의 변화라고 그래요. 개념 변화. 제가 이제 물리교육에 작년에 모의고사를 내면서, 물리교육에서는 지금도 교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업한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변화의 종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개념 변화를 뭐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용어적인 것이 아직 낯선 데가 있더라고요. 개념의 변화의 유형은 개념 형성과 개념 분화와 개념 교환 세 가지를 총칭해서 개념 변화라고 그래요.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대응되는 관계. 그래서 특히 쿤의 객변적인 지식의 형성과 발달 모형을 개념 교환과 연결시켜서 시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기출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 숲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용어들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보시면 뭐 교과 교육에 대한 것이 특히 이제 요 속성에 대한 의의에서 보시면 경험주의는 개념 형성과 뭐 누가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용어들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음에 숲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처음 보신 분에게는 다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철학에서는 아마 어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숲에서 말씀드린 이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내용을 보시면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 경험주의는 그 정도면 되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경험주의의 한계인데, 경험주의 한계가 우리가 이제 기납적인 방법이 기납이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에서 다시 공부를 할 거지만, 제가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제 기납주의의 문제점을 3가지만 쓰시오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뭐 관찰의 이론, 의존성, 뭐 이렇게 흉의 문제 뭐 이렇게 탁탁탁 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임용 문제에서 답을 쓰는 문제 한계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납주의의 문제를 보시면 이제 그 3가지죠.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기납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특수한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 타당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그런 과학적 추리, 이걸 우리가 경험주의 기납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기납적인 문제로서 경험주의 한계를 이렇게 기납적인 문제로 줬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납적 추리 한계 이렇게 있고, 제가 근데
기납적 추리라고 하는 거는 기납적 추리의 한계는 기납적 추리의 한계라는 말을 다른 책에서나 다른 데서 여러분들 본 기억으로 돌아가면 기납의 바탕이 되는 관찰 언명의 수와 다양성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용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자,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는 검다. 그래서 까마귀 몇 마리 보고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일반을 도출했어요. 근데 그 까마귀를 어느 지역에 어떤 까마귀까지 얼마만큼 이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납적 추리 한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찰 언명의 수와 다양성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개예요. 근데 이 말들을 못 따라들으면 이 기납주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두 번째, 관찰의 이론 의존성인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관찰 사실의 주관적인 문제예요. 자, 관찰 사실은 관찰 사실 자체가 감각기관이나 이론 의존이나 인지구조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 사실 자체가 주관적으로 비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관찰 사실 자체가 진리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 사실은 관찰자의 어떤 해석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납주의의 문제점에서 관찰 사실의 이런 의존성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말뜻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뜻은 왜 그러냐면 관찰자의 감각기관이나 인지구조 이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찰 사실 자체가 이런 의존성을 갖는다, 이렇게 알고 쓰셔야 돼요. 모르고 쓰시면 관찰이 이런 의존성 하나만 쓰셔도 이 문장이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 다음에 기납의 문제를 휴메의 문제라고 해놨는데, 휴메의 문제는요, 휴메의 문제는 휴메의 문제는 기납이라고 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영국의 경험주의자가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지구의 가장 최고의 과학적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기납을 이렇게 치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아이슬란드에 있던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한 건데, 자, 기납의 결과는 그거를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까마귀가 검다라고 하는 일반화, 검은색, 그걸 관찰하고 검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관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기납에 의한 정당한 검증하는 방법은 타당한 방법이 없다는 거야. 기납에 의해서만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납의 문제라고 휴메의 문제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기납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납의 타당성은 기납에 의해서만 검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험 문제 보면 물리교육에서 한 4번 정도 계속 반복되어 나온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물리수업 상황에서 이런 과학적 추리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로 자주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납적 방법이다라는 걸 알면 되죠. 알면 되는데, 올해도 기출문제에서 다른 전공에서도 계속 나온다, 기납이다, 기추다,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납은 관찰의 직접적인 관찰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일반화, 그러니까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까마귀만 보고 까마귀에 대한 일반화만 하는 게 기납이고요. 기추는 관찰 사실을 포함하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적 사실까지를 포함해서 끌어내는 거죠. 다만 일반화가 가설 형식으로 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납이나 기추나 형식은 같은데 일반화의 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가 관찰 사실의 바탕으로 직접적인 일반화고, 여기 기납이에요. 근데 기추는 관찰 사실을 포함한 경험적 사실, 직접 관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경험 사실까지 끌어와서 그 일반화가 가설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기추예요. 그러니까 이 기추는, 어브덕션은 과학에서만 주로 사는 추리이기 때문에 변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기납적이다, 기추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묻는 문제는 이미 떠났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기납인지 기추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독하시고
왜 그것이 기납인지, 왜 그것이 기춘지를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문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납과 기추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만 아셔도 될 거예요. 기납은 관찰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언명, 일반화를 도출하는 거지만, 자, 직접적인 일반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추는 관찰 사실을 포함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험적 사실까지를 포함해서 사실부터 가설을 생성하는 거죠. 가설을 생성. 가설은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 중에 뭐 일반화도 될 수 있고 법칙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모르면 계속 흔들려요. 이것이 특히 과학교육이 70, 80% 완성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싶을 때 엉뚱한 데로 가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 이성주의는 원고를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내용을 좀 예측해 봅시다. 이성은 출처, 방법, 속성에서 이미 나오죠. 출처, 그죠? 지식의 출처가 이성에 둔다는 거고, 검증 방법도 이성에 두는 거예요. 검증하는 방법은 정당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으니까 연역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연역이라고 하는 게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화, 설명, 예상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정당화, 설명, 예상을 다 포괄하는 문장이 설명이야. 설명한다는 거는 정당화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 예상을 설명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 설명이라는 방법으로 그냥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성주의는 지식의 선천적인 타고난 이데아, 관념, 이성에 두고 이성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과학 속성의 합리적인 학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그대로예요. 자, 보시면 배경 자체가 그런데 보시면 지식의 출처가 이성에 둔다는 거고, 그죠? 모든 지식의 출처는 이성에 둔다. 이성에 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연역이죠. 연역적 추이를 통해서 발달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 방법의 한계는 제일 첫 번째, 아직 연역의 한계를 잘 나오진 않아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연역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출제위원들이 좀 답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아마 연역은 안 내는 것 같아요. 계속 기납이나 기추냐 가설, 연역 여기만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구조적인 거, 과학적 방법 기억 나왔으니까 이것도 구조화를 해 놓읍시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방법은 이거를 또 이게 아주 제가 이게 낯설어서 오른쪽 위에 그 화면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네. 내가 이거 안 눌렀는데 지 마음대로 가고 그래. 자, 지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법을 자, 기억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납, 그 다음에 연역 두 개 장점을 절충하면 가설 연역이 되죠. 여기에 기추가 있어요. 기추. 여기까지가 논리적인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죠. 여기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현대 사회적 합의 여기에 있다고 치고,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시험 문제가 요즘에는 방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예일까 뭐 요거 헷갈리는 문제, 과거에는 이제 예일까 뭐 이런 헷갈리는 문제, 그런 정도죠. 얘는 지금도까지도 아직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된데,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면 풀이하는 과정 중에 연역이라고 막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걸 정확하게 변별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기납은 일반화의 도출이죠. 일반화의 도출. 그러니까 이제 이 기납은 관찰 사실의 직접적인 일반화, 관찰 사실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화로 도출하는 거라면, 연역은 이제 전제가 가설이죠. 전제에, 자,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설명 안에는 어떤 지식의 정당화라든가 정당화하는 과정, 무엇을 예상하는 과정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자 주기의 실험을 진자 주기는 진자의 실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알아보는 실험은 연역적 실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역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뭐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연역하고 기납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수업 상황인지 실험을 통해서 자 어떤 규칙성을 도출하는 수업인지 순서만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기납하고 연역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납과 연역의 장점을 절충한 거니까 이것은 이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말과 가설의 생성이라는 말이 크게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기초와 가설 연역도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가설을 생성하는 거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니까 이 가설 연역은 이미 일반화 가설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 방법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면 거의 이거일 거예요. 예냐 이 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은 기초예요. 기초인데 어차피 논리적 방법의 중심은 기납과 연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항을 묘하게 그려놓으면 뻔히 아는 거지만 헷갈려, 이게 순서가. 근데 아예 그 과학적 방법의 기납, 연역, 가설, 연역 기출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고 일반화의 도출, 가설의 설명, 가설의 검증, 가설의 생성으로 아예 딱 박아놓고 이 틀 안에서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려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연역의 한계는 당연히 잘못된 전제로부터 옳지 않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얘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 과학에서 뭐 이런 잘못된 전제로 옳지 않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예가 뭐냐 하는데, 요거 밑에 예가 그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톨레미, 코페르니쿠스, 이거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지구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죠? 톨레미도 마찬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고대 자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는 그 지구 중심 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코페르니쿠스는 아시다시피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경관해건 다 다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접근한 방법은 모두가 완전한 전구 개념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했다는 거죠. 행성계에다가 완전한 구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너나 내나 다 틀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로부터 옳지 못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그렇게 주의할 거는 물리 수업에서는 아마 선생님들 5개념이겠죠. 선생님들 5개념만. 예. 근데 이 5개념은 물리 과학적 개념과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5개념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성주의를 봤으면 이제 실증주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증주의도 이제 기납주의의 만큼 가끔씩은 언급은 되는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경험주의, 이성주의, 실증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실증주의 과학관을 가졌다. 지금까지 27번 시험 중에 실증주의를 직접적으로 물은 건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때는 공통으로 물었을 때인데, 실증주의 과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를 보면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를,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그냥 경험 실증주의 이렇게 묶어서 주로 문장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실증주의를 따로 이렇게 묶기도 했어요. 꽁트의 실증주의는 초창기에는 이제 영문, 이제
컨피르메이션 확증이냐, 뒤에 툴민의 입증이냐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도 뭐 영어 가지고도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했는데요. 뒤에 우리가 이제 반증주의를 가면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족보를 봤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그걸 그려봐야 할 것 같아. 자, 기납이 있고 연역이 있고 가설 연역이 있죠. 기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을 써보죠. 기납 그러면 누구죠? 삼겹살. 베이컨. 베이컨. 자, 연역 그러면 데카르트, 그죠? 데카르트. 자, 가설 연역이 나와요. 가설 연역은 많습니다. 다만 좀 많아요. 많은데 결국은 가설 연역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설에 검증이 있다고 그랬죠. 검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검증할 수 있는 입장을 각각에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각각에 다르게 설명하는데, 한 사람은 검증하면서 확증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확증을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확증은 할 수 없고 입증은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검증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의 검증에서 결과적으로 확실한 실험 결과로부터 실험적 증거로부터 검증할 수 있다, 입증해낼 수 있다, 검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이제 꽁투의 실증주의적 입장이에요. 꽁투의 실증주의. 그 다음 입증은 이제 이거 확률적 검증이라는 뜻이거든. 확률적.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 결과를 보니까 지지가 돼. 그러면 요 가설이 맞출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툴민의 입증설이에요. 툴민인데, 요거는 이제 논리 경험주의라고 그러죠. 논리 경험주의. 기납주의가 조금 더 급진적으로 분화되면서, 자,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몇 마리의 유한한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 언명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적인 언명은 여기서 문장이에요. 말씀원자, 발급명자인데, 분명한 뭐 문장, 이런 뜻이에요. 언명. 자, 그런데 도출하는데, 유한한 사례로부터 무한한 사례 자체를 도출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관찰 사례를 끝까지 보자. 가능한 많이 보자. 그러면서, 진리적 사실에 접근해 보자는 게 논리 경험주의의 툴민의 입장이죠. 그래서 확률적 검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설과 실험 결과가 맞으면 가설이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입증이에요. 입증.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할 수 없다. 대신 반증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칼 포퍼의 반증이죠. 그러니까 베이컨의 기납주의와 툴민의 논리 경험주의와 포퍼의 반증주의의 모두 과학적인 방법은 가설 검증이다라는 얘기인데, 가설의 검증에 있어서 검증의 입장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분하시면 똑같은 의의가 나와도 나중에 조금 더 덜 혼동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확증이다, 입증이다 용어가 꽁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이제 뭐 논리 반증주의에 가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해서 똑같은 과학적 방법이 가설 검증인데 비해서 자꾸 입장만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구사해 놓고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내용에도 보시면 확증설은 자, 뭐 가설을 지지할 경우에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러한 가설의 검증 방법을 확증설이라고 한다. 컨퍼메이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 다 해요. 뭐 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설이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실증주의도 지식의 출처는 실험이나 관찰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죠? 방법이 가설 연역이라는 방법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철학적 관점을 이해할 때는 출처 방법 속성의 틀 안에서 문장을 들여다보면 출처를 어디에 두느냐, 방법 뭘 쓰느냐,
또 속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만 보시면, 자, 우리가 경험주의, 그죠? 경험 기납주의, 실증주의, 이성주의 뭐 다 구분 다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 이성주의다 맞다 안 맞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학 수업 상황의 대화 중에서 뭐 교사의 인식론적 견해가 뭐냐를 찾아내고 판단 준거를 쓰는 문장만 써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뭐 실증주의나 조작주의, 환원주의는 물을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작주의, 여러분들 교육학 공부하면서 조작적 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작적 정의, 그죠? 관찰, 검증 가능한 형태로의 구체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그래서 조작주의는 그 개념, 단어의 조작적 정의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우리 과학 중에서 주로 이 조작주의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파트가 화학이에요. 화학 쪽이 좀,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제 조작주의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대응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결 원리라고 하는데, 무슨 연결 원리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과학적 글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 쓰는 문장이 대응률이 높다, 대응률이 낮다, 이런 문장을 쓸 경우가 있어요. 대응률이 높다, 낮다. 우리가 이제 그 대응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체계적 비유에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교육을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항상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학습자의 인지 구조가 학습 후의 인지 구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인지 갈등 수업 모형으로 수업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사 인지 구조 물으면 사람들 전부 다 C2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C2도 학생자의 인지 구조입니다. 교사 인지 구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의 학습 전 학습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요거를 갖다 목표 개념을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목표 개념이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이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자주 쓰는 전략이 비유 전략이잖아요. 그죠? 비유 전략.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서 대응률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관찰 사례나 목표 개념이, 자, 비유되는 개념하고 연결의 원리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회로가 있고 전기회로가 있습니다. 물회로와 전기회로에서 이렇게 대응관계로 설명되는 게 꽤 많죠. 자, 물회로에서, 자, 뭐 예를 들어서 건전, 전지, 그러면 펌프, 그죠? 그 다음에 전선, 뭐 물 파이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전류에서, 우리는 여기에 물회로에서는 전류에 해당되는 비유 개념은 무엇이에요? 물의 흐름. 그죠? 물의 흐름인데, 여기서 전지와 펌프는 대응률이 높은 비유 관계지만 전류와 물의 흐름은 대응률이 떨어지는 비유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류는 에너지의 흐름이고 물의 흐름은 입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념의 출처이기도 한데, 이럴 때 많이 쓰는 용어가 대응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 자료와 이론과의 연결의 원리, 이건 이제 대응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률은 뭐 그런 정도로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조작주의는 바로 이제 그러한 연결 가능한, 대응률이 연결 가능한 용어와 그 진술을 강조하는 그런 인식론적 견해다. 특히 이제 뭐 조작이라는 용어를,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바로 그 연결 가능한 용어와 이론적인 그런 그 연결, 대응률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적 견해, 이게 조작주의고, 둘이 학계에 좀 잘 맞고요. 밑에 이제 그 한원주의는
생명과학하고 좀 관계가 좀 맞아요. 생명관계. 한원주의가. 약간 좀 건방진 좀 견해인데요. 생물에서 제가 교과교육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게 안 되네. 물리화학적 현상을 이게 이제 환원시켜서, 그러니까 그 생물체의 어떤 그 현상 자체를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대 생물학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자연관이 유기체론이 있어요. 유기체론. 현대 생물학의 자연관의 관점인데요. 유기체론.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은 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그 기능과 원리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유기체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자내, 운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물화생지 통합되어서 교과 교육 나왔을 때 자방구, 우방구 뭐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교과 교육에서. 요즘에는 이제 떠난 얘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지금도 생물 교육에서는 아직도 자주 이제 첫 번째 잘 묻는 게 뭐냐면 원인적인 설명과 근인적인 설명 자주 물어요. 원인과 근인. 그러니까 이제 원인적인, 궁극적인 원인을, 현상의 원인을 이제 어디에 두느냐인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를 이제 그 원인적인 관점이고, 나머지 뭐 이렇게 관점은 전부 다 근인적인 관점이라는 설명인데, 생명에서는 그런 게 자주 물을 만한 얘기인데, 물리에서는 뭐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드디어 반중주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서 너무 길게 떠들었어요. 그죠? 원래 90분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지 몰라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2시간 가깝게 떠들었는데, 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